요즘같이 좀 하락장이 되게 본격화가 되면서 그 학군지도 무너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목동의 아파트 같은 경우 전셋값이 작년에 6억에 거래되었던 게 최근에는 2억 8천까지 떨어지면서 거의 반토막이 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학군지 그 부동산의 그런 분위기 어떤 상황인가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언론하고 현장 분위기를 조금 이제 구분해서 들어야 되는 게 언론은 약간 좀 자극적인 그래야 이제 클릭이 되고 이렇게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까지 이제 빠지진 않고 한 5천에서 1억 정도.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하고 조금 다른 얘기죠. 저는 이게 사실은 학군지에서 가격 조정은 20-30% 이상 받을 수 있지만 전세에는 교육적인 어떤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버텨주다가 조금 이렇게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전세는 거의 약간의 조정은 좀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은 우상향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견해를 드렸는데 지금 거의 뭐 한 10% 정도씩 조정을 받는 명문학군지도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확실히 거래량이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번 질문도 있고 그래가지고 구체적인 통계를 하나 좀 조사를 해왔거든요. 우리 대치동에 있는 A 아파트, 굉장히 유명한 아파트죠. 그 앞에 뭐, 그 단대 그 부중고도 있고, 숙명 여중고도 있고, 한태역 학원가도 있는 이제 가장 메인이고, 2006년도에 입주했고, 3002세대 대단지였는데, 지금 이제 사실 매매는 빵입니다, 빵. 아, 빵이요? 매매는 이제 뭐 거의 30평대 거의 없을 정도로 요즘 이제 냉각기이잖아요. 그게 거래가 좀 안 되는 좀 상황인데 학군 수요로 움직이게 되면 집을 사기보다 이제 전월세로 이제 많이 들어오는 거죠. 꼭 들어와야 된다면은. 작년 2021년도에 그 전용 뭐 26평부터 68평까지 굉장히 이제 평형수도 다양한데 전평수 거쳐서 한 65건이 전월세가 거래됐거든요. 12월에. 작년에. 네. 근데 보통 이렇게 등록되는 거는 이제 한 뭐 30일 내에 등록해야 되니까 11월 말이나 12월 초 정도의 통계라고 볼 수 있겠죠. 65건이었는데 올해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2020년도에 29건. 가장 대표적인 30평형 같은 경우는 2021년에 27건이었는데 2022년에 13건으로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55% 감소한 거죠. 지금도 어떤 또 신문 기사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금 이제 전세가 1, 2억씩 이제 떨어지고 있으니까 정말 학군 이사가 필요했던 사람들은 이제 절호의 시기다. 이제 갈아탈 수 있는 이제 절호의 시기다라고 하는데 실제 그 현장의 분위기라든지 피드백을 받아보면 지금 있는 것도 이제 거의 거래가 얼어붙게 되니까 옮기고 싶어도 지금 이제 타이밍에 겨울방학 때 옮기려고 그러는데 못 옮기는 그런 수요도 굉장히 많은 거죠. 이게 이제 사실 부동산 현장에서 나타나는 이야기들이 이론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부동산은 약간 항공모험 같다고. 맞아요. 이게 한번 방향을 트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주식은 싹싹 쾌속선처럼 주식이나 뭐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이렇게 방향전환이 될 수 있는데 부동산이 방향전환이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이 대치동뿐만 아니라 분당의 가장 대표적인 학군 아파트, B 아파트, 순회중학교, 뭐 배정되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순회동에 있는 아파트인데 1992년도에 입주했고 804세대였는데 작년 2021년도에 그 전평수에서 그 전월세 거래량이 13건이었거든요. 근데 2022년도에는 지금 12월에 5건입니다. 여기도 62% 감소했죠. 그래서 사실 이 통계에서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약간 인사이트를 하나 얻을 수 있는데요. 분당학군이 조금씩 옛날의 분당학군 모습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면 단순히 이제 세대수로만 비교를 해도 지금 3,000세대, 뭐 800세대 그러니까 3배, 4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2021년도에도 13건에서 한 3배 하면 뭐 최소한 한 40건 이상은 거래량이 있어야 되잖아요. 분당의 이 아파트의 주변에 이제 뭐 수지라든지 동탄이라든지 이렇게 학군의 고미가 있는 지역에서 계속 그러면 여기 중학교 가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 들어오는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두 아파트를 뭐 단순 비교하기는 힘들겠지만 대치동에 확실히 수요가 있기는 하잖아요. 전월세로 옮기려고 하는 수요가. 근데 그것만큼 분당이 그렇게 전월 수요가 많느냐.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이제 분당 학군지 몰리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분당을 갈까 대치동을 가야 될까 자금의 차이가 없다면 그러면 그냥 대치동 이렇게 이제 이 안에서도 1등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분당은 분당 나름대로의 신도시 1등이긴 하지만 또 여러 가지 학학주 근접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학원하고 학교하고 그다음에 집하고 이 거리가 대치동이나 목동만큼의 학학주 근접은 되지 않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뭐 분당 구축 아파트 한 7, 8억 정도 들어가는데 대치동도 그 정도나 그 정도 좀만 더 주면
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우리 뭐 입시로 달려야 되는 좀 상황이라면 대치동으로 갈까? 이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분당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상위권에서 남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 다음 최상위권 다음에 그 다음 차상위권이 이 대치동 쪽으로 빠지는 수요가 많이 있다. 그럴 수밖에 없겠네. 이왕이면 똑같은 가격대에 내가 네. 움직일 수 있다면 네. 분당도 좋긴 하지만 그 더 위에 있는 더 학원도 더 많이 있을 것이고 질적인 부분, 양적인 부분에서 훨씬 우위를 가지고 있는 대치동을 선택하는 게 일반 학부모 입장에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지난번에 제가 현실적인 거 말씀드렸잖아요. 라이딩을 한다고. 그러니까 분당에서도 좋은 학원가라든지 뭐 학교라든지 다 있는데 최상위권 아이들은 그래서 무슨 그 특목고라든지 아니면은 뭐 영재고라든지 영재학교라든지 아니면은 전국 단위 자사고 합격자 보면 분당 출신 중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계속 와서 거기 분당에 있는 학원을 다녀도 되는데 계속 대치동으로 라이딩을 하는 거죠. 그렇게 뭐 초등학교 때부터 아니면 뭐 중학교 때부터 라이딩을 좀 하다가 힘들면 이럴 바에야 그냥 옮기자라고 하는 그런 수요들이 굉장히 좀 많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시간적인 부분, 그리고 또 비용적인 부분이 또 추가적으로 더 계속해서 들어갈 네. 수가 있으니까 라이딩을 하려면. 네. 그리고 또 이게 우리나라 사교육의 역설이긴 한데 사실은 우리 코코드리님은 자녀분이 영재학교에 합격하면 네. 너무 좋겠죠. 근데 지금 벌써 가슴이 떨리네요. 네네네. 그러시면. 잇몸 만개합니다. 그러면 영재학교 들어가면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가서는 학원 안 다닐까요?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에,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라고 하는 뭐 D외고에 우리 아이가 합격했어요. 서울에 살아가지고. D외고에 가서도 내신 1등급이네? 뭐 꿈만 같은 거죠. 거의 서울대 수시로 가거든요. 그러면 그 외고에, 최상위 외고에 내신 1등급은 학원 안 다닐까요? 다 다닌다는 거죠. 생각하세요? 이게 모순입니다. 교과서만 했어요.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럴 수가 없는 게 사실은 만약에 그 외고나 아니면 대치동에 있는 제일 좋은 학교라고 해보세요. 그 의대를 한 100건씩 보내는 뭐 그런 학교라고 그래도 본인이 전교 1등이 아닌 이상 1등급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을 안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전교 1등이니까 내 방법이 맞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전교 1등은 안 다녀도 되겠죠. 마음의 여유가 있고 학원 왔다 갔다 할 시간도 사실 아까운 거잖아요. 자기 공부할 시간이 더 드려야 되는데. 근데 내가 간신히 1등급 400명 중에 1등급이면 16등, 전교 16등이잖아요. 내가 전교 한 10등에서 11등 해요. 근데 지금 나는 학원 안 다니고 혼자 공부하고 있는데 그럼 전교 1, 2등 하는 애들은 저 학원 다니는데 그럼 저 학원에서 뭐 가르쳐 주는 거지? 이번 내신 나올 때 중요한 포인트 같은 거 저기서 다 뭐 프린트물 해주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있으면 내가 안 다닐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외고에서도 수행평가. 지금 중간고사 끝나면 수행평가를 몇십 개 거의 대기업 PT 수준으로 막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거를 다 거기서는 팀워크로 해가지고 같이 뭐 이렇게 해주고 그런다는데 난 그거 없이 혼자 해가지고 내가 수행평가 이거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고 영재학교는 영재학교 합격하면 합격반이라는 걸 또 다녀요. 사실은 영재학교 들어가면은 반 이상은 다 서울대를 가거든요. 근데 나머지는 카이스트 포항공대죠. 그럼 지금 우리 학부모 입장이니까 이게 너무 공감이 그렇죠. 되실 거예요.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해서 카이스트 포항공대 갈 수 있다면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영재학교 간 애들 생각해 보세요. 그죠. 또 그 안에서는 또 그게 그 아니죠. 안에 그 아이는 영재학교 기준이 또 전국을 다르지. 타서 800명이에요. 서울대 이과 정원이 2,000명이거든요. 그럼 서울대보다 가기 더 힘든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이 그냥 영재학교를 가지 않고 일반 학교에 흩어졌으면 다 서울대를 갈 수 있는 아이들이죠. 근데 영재학교 그 쿼터가 있기 때문에 50% 이상은 서울대에서 뽑아줄 수도 없어요. 그 다음 그 서울대를 못 가면 그 다음 카이스트 포항공대 갈 수 있는데 그 안에서 못 가는 애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영재학교 내에서. 똑같이 공부하고 내가 만약에 과학고등학교를 가거나 뭐 이랬더라면 더 좋은 학교 갈 수 있었. 그러니까 이게 끝이 없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경쟁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치동에도 그런 특목자사고를 가고도 대치동에 계속 또 가서 살아야 된다는 게 그런 영재학교 합격반이라든지 영재학교 내신반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최상위 외고 뭐 내신반이라 이게 다 거기에 있거든요. 방학 때는 와가지고 기숙사가 있는데도 방학 때는 와서 거기서 또 학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애가 대학 갈 때까지 또 떠날 수 없는 거죠.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지금 분당 학군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알았을 때 진짜 거의 경기도에서는 거의 탑으로 네, 최상위로 알고 있었는데 네. 근데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분당이 이 정도인데 그 외에 신도시 학군, 뭐 일산이나 평촌 이런 학군지는 지금 그럼 또 상황이 또 어떤가요? 흔들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전에 한번 통계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2016년도 우리 우수중학교 저기를 했을 때 전국 100위권 안에 들 수 있는 우수중학교가 근데 지금 기준으로
그 뭐 특목고 진학률이라든지 학생 수라든지 그다음에 학업 성취도를 보면 100위권에 들 수 있는 학교가 7, 8개 학교로 줄었다는 거죠. 근데 중학교 학력이 그런 거예요. 왜 그러면 중학교에 최상위권 다음에 차상위권 아이들이 자꾸 대치동으로 빠진다는 거죠. 여전히 근데 분당은 그 신도시에서 그럼에도 특목자 사고가 안 됐을 때 갈 만한 일반고가 제일 많은 100위권 일반고가 4개나 되는, 아까 뭐 낙생고라든지 서영고라든지 대진고라든지 분당 중앙고라든지 이런 학교가 4개가 있거든요. 평촌만 해도 100위권 학교 하나밖에 없고 일산도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수원 영통권은 100위권이 없다, 지금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목자 사고로 다 빠지고 옛날에 있던 100위권 학교들이 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신도시에서 단순 비교만 해도 분당을 사실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학군까지 생각하면 분당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는 건데, 이제 저출생 상황에서 역시 분당이 자꾸 대치동하고 경쟁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쪽으로 빠지는 수요가 있어서 분당 중학교 학군이 조금 흔들린다. 그런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저출생 상황이잖아요. 지금 더. 그러면 사실은 분당이 이러면 평촌이나 일산이나 그다음에 영통이나 수지는 조금 더 사실 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각 카테고리에서의 각 영역별로의 1등 학군의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진다고 그랬잖아요. 전국 1등은 대치동이기 때문에 분당에서도 자꾸 대치동 빠져나가는 수요가 있고, 근데 신도시에서의 카테고리에서의 1등 학군은 분당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2, 3위 학군들은 점점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평촌만 해도 사실은 평촌에 100위권 안에 들 수 있는 중학교가 4학교에서 5중학교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일 유명한 중학교는 귀인중학교라고 하는 그 중학교, 거기 있는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이 대표적인 학군 아파트죠. 학교가 더 가깝고. 근데 지금도 이번 통계를 다시 한번 내보니까 귀인중학교하고 2위 그룹에 있는 중학교 간극이 더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평촌과 비평촌 차이가 훨씬 더 벌어지고 있고. 분당에서 선호한다는 학군인 순회동이라든지 서현동이라든지 이쪽 학군하고 나머지 외곽에 있는 지역이 점점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그쪽에도 옛날에 100위권 중학교들 많았는데 요즘 점점 이제 위축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각 그 쏠림 현상, 1등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진다는 거죠. 갈수록 학군지에 대한 그런 양극화 현상이 더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네. 볼 수가 있는 거네요. 학군지에서도 그 특정 선호하는 1등 학군지랑 그 2, 3등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아까 평촌과 비평촌 이렇게 벌어지는 것처럼 계속 벌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런 학군지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그럼 부동산하고도 뭐 연결을 시킬 수가 있을까요? 올해 지금 최근에 따끈따끈한 교육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래 고교학점제가 2025학년도 이제 시행이 되면서 그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은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그 고등학교 2, 3학년을 절대평가로 바꾸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전면 절대평가 1학년부터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이슈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옛날에는 특목자사고나 100위권 일반고, 예를 들어서 뭐 대구 같은 데서 경신고등학교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 서울에서 단대보고라든지 숙명여고라든지 이런 데는 내신 경쟁이 너무 치열하거든요. 상위 4%만 1등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런 치열한 학교에 가는 것보다 좀 외곽에 있는 내신 좀 쉽게 받을 수 있는 대학에 고등학교에 좀 진학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절대평가로 바뀌게 되면 A가 4%만이 아니죠. 중학교처럼 90점 이상을 A를 다 주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금 상대평가 내신에서 1등급에서 2등급인 아이들이 다 A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서 내신 좀 불리하게 받으니까 그 학교는 못 가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게 되겠죠. 고교학점제가 정말 제대로 원래대로 원한대로 이렇게 시행이 된다라고 그러면 이 내신이 불리한 학교에 안 갈 이유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나타나는 현상이 자사고 경쟁률이 다시 올라가죠. 그리고 또 수능 경쟁력 있는 전국 3대 그 학군이나 학원가가 있는 데가 어디라고 그랬죠? 대치동, 목동, 대구수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쪽으로 더 몰리게 되는 거죠. 사실. 그 이전에는 대치동 들어가면 내신 따기 힘드니까 뭐 들어가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신을 지금 거의 작년 1, 2, 뭐 거의 3등급까지 열심히만 하면 90점만 넘으면 A 받고, 교장 선생님도 선생님들한테 문제를 좀 쉽게 내라고 그러겠죠. 그러겠죠. 어차피 우리 90점이면 다 A 받는데, 그럼 이런 내신에 대한 불리함이 없어지면 더 사실 그런 학군으로의 그 수요는 또 쏠릴 수가 있는데 지금 당장 나타나는 전세 수요는 좀 주춤한 것 같아요. 아까 여러 가지 그 현실적인 문제들, 뭐 집이 안 빠진다든지 금리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주저하고는 있는데 검토를 해보고 이제 3월 이후에 발표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절대평가 내신으로 되고 그러면
특목자 사고 그다음에 명문학군지는 더 쏠림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쪽으로의 이제 뭐 아파트 전세라든지 그런 건 다시 조금씩 뭐 유지가 되거나 올라가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아파트 가격은 힘든 거죠. 지금 이제 금리라든지 앞으로 5년 동안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매매가가 올라갈 리는 없지만 전세는 1등 학군 중심으로 정시 경쟁력이나 수능 경쟁력이 입증된 그런 학군지로는 더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겠다. 그러면 갈수록 1등 학군지에 대한 그런 전세가는 더 안정적으로 움직일 네. 확률이 더 크겠네요. 버텨줄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저 통계를 제가 이제 12월까만 딱 했잖아요. 그리고 1월, 2월, 3월을 밑에 공란을 남겨뒀잖아요. 그래서 면밀하게 관찰해보고 우리 한번 4월쯤에 한번 다시 언론 보도에서 보는 것 말고 현장에서의 그런 통계를 갖고 한번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면 정확히 한 4월 정도 되면 앞으로의 좀 1, 2년 이후에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전세 수요가 계속해서 들어오면은 당연히 좀 매매가를 또 밀어올리는 그런 네. 또 작용을 또 할 수도 있을 부분도 네. 나올 수 있겠네요. 전세 매매가가 버텨주면서 이제 상승이 올라가고 매매가도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진 다음에 근데 그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거라고 지금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쌍방향으로 같이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때까지는 좀 매매는 좀 기다려야 되겠는데 지금 명문학군 전세 수요는 지금과 같은 교육적인 어떤 분위기라든지 입시적인 방향성이라면 더 이걸 사실은 학군지 쏠림 현상을 더 심화시킬 수 있는 정책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 지금 상황이니까 그거를 좀 잘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정책들이 나왔을 때 보통 학부모 입장에서 특히나 딱 그 고등학교를 네. 가는 그 해당되는 학부모들만 관심을 보통 가졌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이러한 것들 또 부동산과도 또 연관을 시키게 되니까 네. 그 밑에 이제 중학교나 초등학교를 키우는 학부모들도 이러한 정책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게 보통 이제 집을 사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경우는 그런 이제 앞으로 집값이 어느 정도 오를까 그런 관심도 있지만 전세는 지금 당장 필요해가지고 좀 가야 되는 시기인데 그러면 그렇게까지 좀 전망을 할 수 있는 안목이 있으신 분이라면 정말 우리 아이가 뭐 학군지에 가서 그렇게 경쟁하는 게 의미가 있다. 미리 뭐 준비를 해두셔서 지금 이제 앞으로 2, 3년 좀 이렇게 전세가가 내려갈 때 그럼 이게 형편이 된다면 지금 가두는 게 낫겠다. 안 그러면 좀 있으면 좀 더 다시 올라가거나 이전 가격으로 또 회복될 수도 있겠다. 그런 걸 보실 수 있으면 그 가정 형편에 맞게 타이밍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전세가가 떨어져서 어떻게 보면 네. 들어가기 좋은 그런 시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또 금리 전세 대출이나 이러한 금리 부담이 거의 뭐 이전 대비 네. 뭐 2배 이상 올라 버리니까 전세가가 떨어졌어도 그게 효용이 별로 안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사 관점에서 자주 얘기해야 되는 게 무리해서 이사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데 무리가 바로 전세자금 대출까지 받아서 가야 되는 건 무리한 학군이거든요. 그때 무리하지 않고 현금을 잘 갖고 계셨더라면 지금 기회가 왔을 때 인력 싸게 더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 사실 실거주를 훨씬 더 낮춰가지고 제가 그 전에 학군의 역발상, 다운시프트 그런 전략 말씀드렸잖아요. 애가 뭐 유초중 때가 사실 기회니까 그때 좀 낮은 데 있으면 거주하는 실거주비를 낮추면서 그때 현금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그때 그냥 미리 학군지에 있는 그런 들어갈 만한 그 아파트를 사두든지 그렇게 해뒀다가 지금 그렇게 되면 뭐 상승기든 하락기든 상관없이 우리 아이의 공부 상태에 맞춰서 뭐 들어갈 수 있고 또 무리하지 않게 지금 있는 지역에 살았다면 지금 현금이 있겠죠. 대출하지 않는 상황에서 가게 된다면 사실 이번은 앞으로 임대차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들어가면 4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법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그럼 지금 낮은 가격에서 들어가서 4년을 하면 얼마나 가계 경제에 도움이 많이 되겠어요. 그 현명한 판단들을 할 수 있는데 무리해서 그 이전에 지난 1, 2년에 어떤 결정을 하셨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네.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금리도 저렴했고 네.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무리를 해서 이 정도면 버틸 수 있겠지 하고 이미 지금 들어가서 살고 계시는 분들도 그렇죠. 많이 계실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대출 금리는 이제 계속해서 거의 2배가 돼 버리니까 이게 거기 그냥 버티고 사는 것조차도 너무 이제 부담이 되고 맞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고민이 또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집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네. 전세를 얻는 거에 있어서도 영끌에서 전세 들어가면 안 된다. 무리해서 들어가면 안 된다. 계속 월부에서도 우리 패널들이나 전문가들 말씀하셨듯이 사실 뭐 학군도 그렇고 무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자기 분수와 형편에 맞게 경제적 판단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대치동에서도 한 20년간 또 학생들의 그 입시를 책임을 지셨는데 네. 심조선님이 보시기에 이런 명문 학군지는 다른 학군지와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이 좀 다른 건지. 만약에 우리 코코대리님이 우리 대치동이나 목동에 애를 데려가요. 그러면 야 여기 봐라. 여기 전국에서 공부 제일 열심히 하는 애들이 다 모여있고 그다음 학원도 뭐 컨텐츠도 제일 좋은 곳이야. 그리고 거기 엄마가 무리를 해가지고 여기 왔는데 집에서 이제 걸어서 학교도 갈 수 있고 학원도 갈 수 있는 학학주 근접이라는 게 완벽하게 되는 곳이거든. 편안한 마음으로 여기 있는 인프라 잘 활용하면서 행복하게 공부하렴.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야,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지금 어리버리 하지 마! 어? 주변 애들 봐봐. 지금 정류장에서 단어 외우고 있지? 너 똑바로 안 할 거야, 진짜? 그렇게 하려면은 진짜 엄마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지금 쏟아보고 얼마나 지금 영끌을 하고 무리를 해서 왔는데 이렇게 하면 진짜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이런 비장한 분위기 아닐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좀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 안에서 사실 일반고 갔으면 걔네들 다 서울대 갈 애들이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그 안에 몰려 있으니까 더 힘든 거야. 그치, 전국의 탑들만 모아놨으니 또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 그러니까 다들은 우리 아이가 그런 좀 학업 분위기 좋고 막 그런 인프라가 좋은 데 가면 다 잘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준비가 된 아이들은 잘할 수 있겠죠. 본인이 진짜 욕심이 있고. 그래서 항상 그 학군 이사의 적기가 언제냐 그런 이제 굉장히 자주 나오는 그 FAQ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학군 문제에 네네. 관해서. 초등 5, 6학년 때까지는 최소한 뭐 가야 된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적응을 해서 이제 문제집 푸는 공부를 6년을 달려야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드리는 답은 아이가 준비되었을 때라고 그랬잖아요. 그 아이가 준비되었을 때는 그 학군에 가서 지난번에 가이드라인 드렸죠. 그 학교 내신 문제를 풀어서 상위 20, 30%를 할 수 있다. 무조건 거기 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되겠지. 이런 좀 막연한 좀 생각을 갖는 것보다 그래서 제가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을 드린 거거든요. 공부머리 테스트를 반드시 해보라고. 족보닷컴 같은 데서 내신 문제라든지 수능, 뭐 모의고사 문제 같은 걸 풀어가지고 이 정도 아이가 의지가 있고 또 공부 역량이 있으면 가서 견딜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보고 사실은 이제 보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 긴장감을 갖고 하는 그런 아이들은 다 긴장감을 갖고 하게 되죠. 주변에서 계속 공부하니까 뭐 대치동에서는 꼴찌도 공부한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가면 대치동 뭐 저도 현장 강의를 그 외부 방과후 그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외부 강사로 해서 가봤거든요. 그러면은 한 중간 이하의 학생들은 거의 다 엎어지는 분위기입니다. 대치동도요? 네. 저는 진짜 대치동은 거의 모두가 다 살아있지 않아요. 공부를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한 중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한 번아웃이 되죠. 애들이 너무 막 하면. 그리고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해야 성적이 나와야 내가 좀 뭔가 더 해보려고 의지가 생기죠. 나는 해도 안 된다. 멍하니 있거나 아니면 그냥 자는 애들이 많거든요. 학원 가야 되고 또 학원 숙제도 해야 되고 뭐 그런 게 많으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들 좋은 점을 바라고 그렇죠. 명문학군지 그렇죠. 대치동으로 그렇죠. 상징되는 명문학군지에 가지만 명문학군지에 가면 우선 비교 경쟁, 그다음 긴장감, 불필요한 스트레스 그런 것들을 사실은 가질 수밖에 없다. 감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런 스트레스가 있어야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저도 사실 이제 시골에 내려가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그 책을 제 학군진도 편집하면서 막 계속 서울에서 이거 언제까지 해달라고 언제까지 하고 마감해서 막 주니까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작품이 나와. 그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그냥 눌러라 하면서 오늘 한 두 줄 쓰고 이렇게 내일 또 2줄 써야 이러면 이게 안 되죠. 맞아요.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어떤 의미에서 발전이라는 걸 위해서. 그만큼의 감수해야 되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역량이 되고 준비가 된 아이들은 그 정도의 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입시적인 아웃풋이 나오는데 준비가 안 된 애들은 가서는 입시적인 아웃풋은 안 나오고 지금 과도한 긴장감, 불필요한 스트레스, 비교 경쟁의 어떤 자존감 떨어짐 이것만 대가로 거의 치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근데 아이가 괜찮네.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는 준비가 돼 있으니까 이제 학군지로의 이동을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근데 이게 또 거기서 또 현실적으로 걸리는 게 그런 비용적인 부분이 또 무시를 못 하잖아요. 거기 뭐 거주비도 마찬가지고 또 교육비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 이제 나갈 텐데 실제로 그 학군지에서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보통 월에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네. 중고등 들어가면은 국영수만 한 과목 다녀도 일주일에 두세 번 가고 그래도 한 40만 원대 거의 되거든요. 그렇죠? 한 과목에 보통 한 30-40만 원 정도 사교육비 되잖아요. 중고등학교 때는 국영수만 다녀도 120인 거예요. 한 명이. 기본이. 근데 애가 공부를 잘하면 학원비를 더 낼까요? 덜 낼까요? 옛날에는 덜 낼 것 같았는데 지금은 더 낼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더 내죠, 당연히. 왜냐면 다른 수업까지 더 특별반, 막 더 주말반, 들으니까. 예, 그다음에 아까 뭐 특목고 대비반, 그다음에 논술 뭐 계속 붙는 거죠, 뭐가. 그러면 이제 아까 국영수만 기본으로 해도 120인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하면 중고등 학군지에서 중고등 웬만한 가정의 평균 사교육비는 거의 200 전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거는 다 이제 대부분 사교육 만약에 학군지로 이동하는 가정에서는 그 정도는 감수하겠어 라고 이제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웬만한 서민 가정에서는 한 달에 근데 애가 둘이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그러면 400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계속 쓰다가 입시적인 성과가 좋으면 괜찮은데 안 좋으면 이제 이른바 에듀푸어가 되는 거죠. 돈 쓰고 뭐 성과는 안 나오고 부모 노후도 대비가 안 되는 이제 이런 상황으로 갈 수 있는데 초등학교 4학년 지금 서초동에 사는 초등학교 4학년 영어 어학원이라는 거를 다니는데 한 달에 4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근데 또 영어학원 또 다니네요? 근데 영어학원을 또 다녀요. 왜 그러냐면 영어 어학원에서는 보통 영어 어학원 다닌다는 친구가 영어 유치원을 다닌 친구들이에요. 영어 유치원에서 원어민에서 막 그렇게 배우고 그러면 스피킹, 라이팅 뭐 이런 거 했던 거 아깝잖아요. 감을 유지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초등학교 가면 어학원이라는 걸 다니고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아이러니가 중고등학교 가면 문법이 나옵니다. 네네. 근데 수능에는 독해 중심인데 근데 문법을 못하면 내신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식 영어라는 걸 하기 위해서 초등 고학년 때부터 또 한국식 영어학원이라는 걸 또 보내는 거예요. 그걸로 40만 원이랍니다. 그리고 수학학원 다니는데 40만 원, 논술이 한 달에 16만 원, 생활체육 아니면 요즘 줄넘기 학원이라는 거 있잖아요. 줄넘기 학원이 또 있어요? 있어요. 어머. 지금 다른 비양근지에서는 그 얘기 들으면 굉장히 쇼킹하실 텐데 그런 태권도 뭐 이 정도는 아는데. 네. 학교에서 수행평가 있잖아요. 체육 수행평가 같은 걸 대비를 해주고 그러는 학원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활체육 관련된 학원이 16만 원이래요. 아니, 9만 원이래요. 9만 원. 예체능으로 39만 원을 쓴대요. 그리고 인터넷 강의. 요즘 초등 인터넷 강의 있는 거 아시죠? 뭐 들어보셨나요? 홈런이라든지 밀크티라든지 알아요. 뭐 네네네. 엘리하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인터넷 강의도 보고요. 근데 전화 영어 이것도 영어가 또 들어갔잖아요. 영어? 그러니까 아까 네이티브랑 그 감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 또 영어를 또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전화 영어에서 6만 5천 원이고 그다음에 도서 렌털 아니면 이거 또 영어 도서관 같은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해가지고 6만 5천 원. 그래서 이 가정이 초등학교 4학년인데 한 달 총 사교육비가 209만 원이죠. 지금 한 명이잖아요. 한 명입니다, 아이. 그럼 이거는, 이게 좀, 강남권이 이 정도를 지금 쓰고,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근데 그 밑에 이제 한번 보면, 지금 평촌에 사는 초등학교 4학년, 지금 남학생인데, 영어는 지금 한 달에 50만 원, 주 3회 가고 9시간이래요. 수학은 한 달에 30만 원, 태권도 한 달에 15만 원, 수영, 그래서 한 달에 15만 원, 미술 해서 15만 원. 그래서 총이 한 125만 원 정도. 영어에 투입하는 게 좀 다르네요. 대치동 네. 쪽은 영어 하나에만 해도 벌써 한 거의 100만 원 돈을 쓰는 상황인데. 만약에 평촌에서도 이 아이가 영어 유치원을 다녔던 아이라면은 영어 감을 유지해 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또 어학원 비회가 또 들 거예요, 아마.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학군지에서 뭐 서울권, 대치동 목동권은 거의 한 200만 원 이상, 아니면 평촌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평촌 분당 같은 경우는 신도시 학원이잖아요. 신도시에서도 거의 한 150 전후 거의 이렇게 쓰는 게 현황이 아닐까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럼 이거는 지금 초등학교고 유치원은 잠실권에서 지금 다니는 지금 학생이거든요. 송파 잠실. 네, 송파에서. 그럼 국공립 어린이집 다니는데 어린이집 다니니까 비용이 안 들잖아요. 학교에서 그쵸, 지원도 되고. 지원다고 그러니까. 근데 특성화 수업이 있으니 그 32,000원, 영어 교습소 공부방 같은 걸 보내는 거죠. 공부방을 보내는데 한 달에 20만 원, 미술 주일에 가는데 18만 원, 가배 같은 거 뭐 수학 그 창의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거 하는 게 9만 원. 그다음에 한글 수학 학습지 하는데 월 12만 원. 발레 보내는데 그다음에 3만 원. 그래서 65만 원 정도예요. 이게 어린이집 비용은 안 드는 거잖아요. 지원이 되니까. 그럼 여기 아주 요건데 그럼 우선 사립 유치원을 보내면 여기서 한 60, 70만 원 더 붙는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100이 훌쩍 넣고 여기다 영어 유치원을 보내면 영어 유치원 기본이 250에서 300선이거든요. 한 달에요? 강남권. 예.
그래서 사실은 초등보다 영어 유치원을 보게 되면 유치원 사교육비가 훨씬 더 많습니다. 또 하나는 제 좋은 사례로 하나 가져온 거예요. 네. 그 중구청에 있는 적인데 지금 7살인데 공립 유치원 다니니까 무료. 그다음에 모든 뭐 교구 같은 거 다 해주고 그러니까 특성화 같은 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발레를 주 2회 가는데 구청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문화센터 프로그램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영어는 주 1회로 이제 공부방 같은 데를 보내는데 지인이어가지고 좀 DC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월 8만 원 정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술을 주 1회 보내가지고 11만 원. 지금도 방법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주변에 있는 저런 문화센터 프로그램들이라든지 그러네요. 뭐 그런 것들 관할구청에서 저렇게 예.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런 거 몰랐어요. 적극적으로 구청 알아보고 뭐 그러면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찾아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무리가 되지 않고 아이가 좋아하는 거 중심으로 이렇게 한다면은 충분히 사실은 사교육비도 줄여볼 수 있는데, 막상 근데 이게 명문학군이라는 데 오면 안 되는 게 주변에서 다 하고 있는데 나만 또 애가 친구가 없잖아요. 맞아요. 친구들 다 학원에 가고 뭐 태권도 학원 가고 뭐 아까 예체능 학원이라도 뭐 다 가고 있는데 나 혼자 있으면 그 많은 시간을 집에서 뭐 하죠? 게임하고 뭐 TV 보고 유튜브 이렇게 하고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사교육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도 하나는 뭐냐면은 탈대치를 하거나 비명문학군에 우리 아이가 정말 입시 쪽으로 승부를 보지 않으리라면 그 경쟁하는 틈에 가서 나 혼자 중심을 잡겠다. 이건 쉽지 않은 거거든요, 사실. 아예 그냥 그 분위기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하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실제적으로 그러면은 그런 현장에서 대치동이나 이런 경우에 그런 교육비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고 네. 그래서 좀 안 좋은 사례가 좀 있나요? 나중에 뭐 나오는 뭐 피드백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은 입시적인 성과도 안 나오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 뭐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키웠다. 최근에도 아까 사교육비 경감 특강을 했는데 명문학군지에 가가지고 지금 이제 20, 30대 사회생활 하는 가정들 가운데 그런 가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갔는데 부모님이 무리를 해서 나한테 학군지에 데려가서 무리해가지고 거주 비용이라든지 사교육비 감당해서 지금 부모님 노후가 안 돼서 지금 내가 일해서 부모님 노후를 용돈을 벌어야 되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전에도 한번 자주 말씀드린 거죠. 지금 아이가 공부 쪽이 확실하다면 투자를 해볼 수도 있겠어요. 명문학군지를 가고 사교육비를 많이 써가지고 할 수 있는데 확실하지 않다면 어설프게 그냥 그렇게 교육에 투자하는 것보다 온 가족이 힘을 합쳐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는 게, 그게 지금 부모님 노후가 준비가 안 되면 어차피 그 짐을 애들한테 지우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 근데 또 아이들 또한 본인들의 그런 노후나 이런 네. 것도 아직 안정적이지 않은 그 상황인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앞으로 경제가 더 침체되고 그러면 아이들은 일자리가 더 없어질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부모가 그게 준비가 안 되면 애도 부담이 아닐까요? 그렇죠. 온 가족이 현명하게 판단을 하셔야지. 이게 정말 이 사교육비 투자는 정말 수익률이 낮은 투자입니다.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특히 영어 유치원. 애가 앞으로 인지적으로 어떻게 성장할지 모르는데 뒷동산에 가서 등산 정도 하면 될 애를 에베레스트 올라갈 산의 장비를, 그 고가의 브랜드 장비를 애들한테 주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교육적인 목표가 뭐예요? 입시적으로 달린다고 해도 결국은 에베레스트 산처럼 혼자서 자기가 올라가야 되는, 그 산을 올라가야 되는 체력이라든지 그걸 길러야 되는데 장비가 필요하다면 마지막 순간에 산소통이라든지 뭐 사서 올려보내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앞으로 얘가 에베레스트를 갈지 아니면 뒷동산에 가는 정도의 수준일지 알지도 모르는 애한테 왜 그 고가의 몇백만 원 되는 장비들을 다 장착을 해가지고 몇 년을 그렇게 달리게 하는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럼 실제로 명문학군지에서 아이들이 명문대를 확실히 더 많이 가는 거는 사실인가요? 또 이 통계를 보면 이제 지금까지 맞아. 심선 선생님 말대로 중심 잡아야지 했는데 지금 이 통계를 보시면 이제 눈이 또 돌아가실 겁니다. 많은 가정들이. 왜요? 왜 그러냐면 잘하는 애들이 모여있으니까 더 좋은 성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이것도 자료를 하나 갖고 왔어요. 네. 그 대치동에서 굉장히 유명한 전국의 한 탑 20위권 안에 드는 지금 고등학교입니다. 졸업생이 400명인데 서울대 합격 건수예요. 중복 재수 포함해가지고 서울대를 39건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재수 포함이죠. 재수라든지 아니면 중복이 포함된 겁니다. 근데 서울대, 대구, 의대 된 애들도 있죠. 이번에도 지금 올해 지금 뉴스 나왔잖아요. 서울대, 연고대 수시 합격자의 3분의 1이 등록 포기. 의대로 다 빠져가지고. 그러면 그 중복 말고 실질적으로 딱 그걸 통계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게 안 돼요. 저는 이 부분을 사실은
이게 학교 서열화 시킨다고 공개를 안 하는데 저는 이걸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학부모들의 어떤 선택권을 주고 그러면 재수가 얼마나 됐는지 이거 알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몇몇 이제 그 공개하는 학교들 있어요. 대전 외고라든지 뭐 이런 학교들은 우리에게 재수는 몇 명이고 중복은 뭐고 이걸 깨끗하게 다 공개하는 그런 학교들이 있어요. 근데 웬만한 학교들은 그냥 중복 재수해서 부풀리기를 해야 되니까. 왜냐면 그만큼 재수생들의 합격률이 높으니까 그런 건가요? 그렇죠. 서울대나 의대는 거의 반 이상이 재수 삼수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질적으로 잘 봐야 된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거는 지금만 해도 그러면 뭐 402명 중에 서울대를 39건이나 갔어요. 건이거든요. 명이 아니라 이게 중복이 있기 때문에 의학계열은 더 놀랍죠. 220건이에요. 의대, 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까지. 그래서 의학에 220건. 의대만 151건입니다. 그 밑에 있는 그러면 목동에서 제일 유명한 그 일반고 같은 경우는 의대만 72건이에요. 일반고인데 여기는. 일반고. 자사고도 아니고. 연세대학교 93건, 고려대학교 63건, 그 의학계열하고 인서울 탑10 하면 382건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제가 뭐 재수 이거 빼가지고 현역이 한 3분의 1 정도로 지금 생각하면 한 명수를 하면 57명. 그러면 402명 중에 지금 내신이 2등급까지가 11%니까 한 40등까지거든요. 그러면 뭐 이 학교는 사실은 그 전교 100등 안에만 들면 재수가 됐든 삼수가 됐든 서울대나 의대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학교예요. 근데 이 학교가 입시 결과가 점점 좋아지거든요. 왜 그럴까요? 계속 몰리는 들어오니까. 거죠. 이 학교 그 학부모님들의 반 이상은 의사 선생님이에요. 그다음에 판검사에 대기업 다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치동이 입결이 안 좋을래야 안 좋을 수가 없죠. 근데 목동에 있는 지금 아까 일반고 말씀드린 345명 중에 서울대 18건, 그다음에 의대 72건. 그럼 지금 이 학교들은 위에 보여주는 제 100위권이라고 보여드리는 학교들은 전국 100위권인 학교예요. 전국에 1,700개 학교가 있는데 전국 100위권에 있는 학교들은 가서 내신 한 3, 4등급 정도 안에 들면 인서울 탑10이라고 하는 대학 가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거죠. 근데 5, 6등급 그렇죠. 이하는 나머지 왜냐면 그 졸업생이 400명인데 네. 그 중에 100등 정도는 좋은 데 의대 갈 수 있고 네. 그리고 그 절반 이상 또 좋은 데 갈 수 있지만 네. 그 아래 등급들의 그렇죠. 아이들을 또 분명히 5, 6등급.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들은 아까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학생들은 오히려 대치동에 오는 것들 비학군지 가서 성실하고 그런 학생들이라면은 비학군지 가서 내신 1, 2등급 하면 수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이나 아니면 이런 대치동이나 목동에 와서 5, 6등급 이하로 밀렸을 때 재수삼수해서 결국 정시로 가는 대학이나 비슷해지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다들 그 대치동이나 목동이나 명문학군을 오는 이유는 상위 그렇죠. 결과를 입결이라고 하는 보여지는 초화려한 그래서 중간은 하겠지 우리 애가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희망 내 아이가 설마 거죠. 저기 가서 뒤에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안 하죠. 네. 근데 그건 현실이죠. 그 보통 이제 특목자사고 같은 경우는 그 성적의 정규분포 곡선을 해보면 다 몰려 있거든요. 이렇게 상위권에. 근데 저 학교 가면 중하위권도 굉장히 두터워요. 와서 공부를 안 했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공부를 했는데도 성과가 안 나는 게 포기했든지 더 이상 이제 한계에 부딪혔든지 해가지고 중하위권을 밀리는 학생들이 많은 게 엄연한 현실인 거죠. 어떻게 보면 명문학군지 같은 경우는 아이의 실력 대비 대학을 가는 거에 있어서는 좀 가성비가 네. 없네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학원을 가서 내가 상위 10에서 20% 할 자신이 있느냐. 근데 왜 10에서 20%예요? 중간만 해도 그래도 원하는 학교 가지 않아요? 10에서 20% 자신이 있다고 가도 한두 문제만 삐끗하면 5, 60% 가는 거예요. 마음 편하게 가고. 여기서는 실수라는 건 용납이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서 하는 영어 내신, 제 영어 선생님이니까 영어 내신 문제 같은 거 보면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수능은 거의 1등급 나오는 애들한테 영어 내신 그 상대평가 내신 경쟁을 시켜야 되니까 본문을 통암기를 시킵니다. 수능 1등급 맞을 애들이 내신에서는 막 2, 3등급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암기를 안 하고 그러면 순서를 바꾼다든지 뭐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과잉사교육인 거죠. 과잉 공부를 해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아이 페이스에 맞게 자기가 부족한 과목이 있고 그러면 진짜 전 과목을 다 잘해. 그리고 그 통암기 할 시간도 있어. 이러면 오라는 거죠. 와가지고 한번 경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좀 역량이 부족하거나 이런 학생들이라면 전략적으로 취약한 과목이 있다 그러면 자기 페이스에 맞는 데 가서 취약 과목을 더 공부할 수 있는 인강을 보든지 스스로 공부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이론적으로는 현명한데 현실적으로는 남들 가니까 다 가는 이런 분위기가 강한데요.
근데 요즘에 이제 아까 좋은 분위기는 너무 가격이 오르고 금리가 안 좋고 그러니까 냉정한 현실적인 판단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오히려 요즘에. 지금 같은 교육 상황이면 사실 더 몰려야 되거든요. 진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만 반만 온 거죠. 보면. 우리가 비행기 값이 쌀 때는 너도 나도 막 가잖아요. 해외로 다 나가는데. 근데 이게 비행기 값이 막 확 오르고 2배 오르면. 막 숙박비랑 확 오르면은 그때는 진짜 고민을 하고. 꼭 가셔야 될 분만 가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그런 명문 학군지를 이제 갈 수 없고, 근데 그래도 이제 아이를 초등학교 보내야 된다거나, 요런 이제 선택의 기로에 생긴 부모님들이 또 계실 텐데, 우리한테 맞는 좀 더 학군지를 선택할 때, 그럼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히려 우리 집안 형편에 맞게 가성비가 좋은 학군을 충분히 찾으면 되거든요. 초등, 중학교 때까지 무난하고 또 중학교 때 더 공부를 잘하는 애인데 최상위권 아이인데 우리 지역엔 갈 만한 고등학교 없다. 그러면 이제 특목자사고라는 게 있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기숙사도 있고 그러니까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그쪽으로 보낸다고 생각하고 초중까지 최대한 가성비가 있는 학군을 활용해보면 좋은데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 경기 남부에서는 영통이 그렇잖아요. 영통이 지금 초중 학군까지는 거의 다 이렇게 보면 갖춰져 있는 그런 중학교도 영덕중학교라든지 영일중학교라든지 계속 100위권 안에 드는 학교고 옆에 이제 그 광교가 들어서긴 했지만 여전히 영통이 좀 학군이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초중까지는 무난하고 또 아파트 단지만 유해 시설도 없고 그런 지금 되는데 30평대로 지금 전세가 한 4억에서 5억대 정도로 봐야 되겠네요. 근데 거기 이제 20평형도 많거든요. 그러면 형편이 좀 힘들다거나 아이가 하나고 그러면 20평대 살으셔도 괜찮으니까 그 정도 되면 그럼 3억대에서도 전세를 구할 수 있는. 또 그리고 영통 같은 경우 지금 또 입주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 더 조정을 좀 받고 있더라고요. 그럼 더 좋죠, 사실. 학군이 갖춰져 있는데 그런 쪽이 있고 일산이 또 경기 북부에서는 확실한 대안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초중 학군까지는 거의 완벽한데 지금 4, 5억대 30평대 전세를 구할 수 있는 데고요. 대전도 이제 둔산학군은 굉장히 조금 비쌀 수 있지만 둔산학군 옆에 있는 월평동 그쪽 라인은 안년동이랑 같이. 그쪽 라인은 훨씬 더 좀 저렴한 역시 마찬가지로 3, 4억대 그런 30평대 전세를 구할 수 있는 데고 또 이제 우리 광주도 봉선동이나 수안지구 그렇게 좀 많이 가시고 그러지만 또 그 주변에 좀 외곽 지역에 좀 빠져서 봉선하고 학원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리들도 하셔도 되고 또 이제 요즘 많이 제가 언급해 드리는 지역이 의대나 이런 데는 지역인재 전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40%를 그 지역에서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 때서부터는 그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6년을 다녀야 이제 그렇게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그런 대로 이제 해볼 수 있는 학군들, 만약에 우리 아이는 의대 올인이다. 그러면 좀 유망한 지역이 전주라든지 익산, 이런 호남권이 지역인재 전형 TO가 학생 수 대비 제일 많거든요. 부울경이 인원수는 많은데 거기는 인구가 많잖아요.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수능 치는 학생 대비 지역인재 전형 뽑아주는 비율을 보면 호남이 제일 많아요. 천안이 이제 신불당은 조금 비싸지만 구불당은 그래도 구불당 라인으로 해서 천안 같은 경우는 충남 지역인재 전형으로 많이들 선호하는 천안 분길고라든지 충남 삼성고라든지 공주 한일고라든지 공주 사대보고 이게 전국 100위권에 있는 학교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초중까지는 거기서 천안에서 무난히 보내다가 그렇게 해볼 수가 있어요. 공주 한일고가 전국 100위권 학교고 의대를 그냥 1년에 수십 명을 보내는 그런 학교거든요. 이 학교에 충남 지역인재 전형으로 들어오는 학생들이 한 반 정도 되거든요. 반을 그렇게 뽑아주는데 그 반 인원에서 거의 한 60, 70%를 천안 학생들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TO들을 잘 전국 경쟁이 되는 그런 것보다 충남 지역 인재만 따로 뽑아주는 고등학교 선호하는 고등학교로 갈 천안북일도 마찬가지고 충남 삼성고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적절히 활용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일반인들이 보려면 어디서 찾아봐야 되는 그런 게 있나요? 어디로 갈까요? 블로그 중에 어느 블로그를 들어가면 그런 정보가 다 있을까요? 네, 우리 심정선님의 블로그에 들어가면 그런 게 다. 좀 또 전국적으로 또 기록을 하시고 조사를 하셔서 올려놓기 때문에 꼭 수도권만이 아니더라도 광주부터 광역시뿐만이 아니라 되게 여러 지방 도시까지 다 올려놓으셔가지고
거기서 확인하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번에 학군제도 개정판에서 그런 좀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 그다음에 지역인재 전형으로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언급을 해놨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다 무조건 그냥 그 대치동 목동으로 남들 다 가는 대로만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좀 더 큰 빅픽처를 그려보고 또 아이의 어떤 진로 적성이라든지 그걸 생각해 보면 충분히 가성비가 좋은 데서 우리 교육적인 니즈도 해결하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똑같네요. 이것도 우리가 또 재테크를 할 때 주변 이야기만 듣고 하지 않잖아요. 네. 별도로 공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관심 갖고 계속 지켜보고 하는 것처럼 이 교육, 자녀 교육도 주변 엄마들 얘기만 듣고 흔들릴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심전성님 블로그나 책이나 이런 걸 보면서 그런 좀 사전 지식을 또 학부모들도 부모님들도 그걸 좀 미리미리 챙기고 계속해서 그걸 모니터링하고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같은 또래, 같은 반 엄마들하고의 커피숍 토크를 피해라. 그 얘기 많이 그 안에서는 비교 경쟁, 그래서 뭐 하나 시키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시야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 수직적으로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보내본 엄마들하고의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책을 보고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고 또 다른 분들을 만나야지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는 무조건 공부를 시켜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꼭 좋은 대학 간다고 그렇다고 또 공부를 지금 잘한다고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그런 확률들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좋은 직장 얻을 수 있는 그런 확률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아이의 교육비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이거를 해줘야 되는지 강점혁명이라고 요즘 저는 많이 얘기하는데 최근에 우리 그 김난도 교수님 트렌드 코리아 2023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의 2023 트렌드의 첫 번째 키워드 그가 뭐냐? 그게 바로 평균의 실종이죠. 평균의 실종? 평균의 실종. 그러니까 중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학군에서도 중간이 없어지잖아요. 예, 계속 양극화 더 심해지고 아까 있고. 같은 학군 내에서도 1등 학교로 더 쏠림 현상이 더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1등과 1등이 아닌 것의 간격이 더 벌어지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입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입시적으로 중간이란 누굴까? 그럼 35만이 4년제 대학을 가는데 상위 10만은 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에 정규직 일자리라든지 본인이 생각하는 것을 뭐 해볼 수가 있어요. 3분의 1 정도. 네. 지금도 의대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전공이라든지 뭐 인공지능 관련이라든지 이런 과들을 막 늘린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교육부에서 의대 정원 늘려달라고 보건복지부에 또 요청했다고 그러죠. 그 수요가 더 필요하고 그러니 고급 인력들은 더 필요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최상위권들은 더 일자리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는데 없어지는 일자리들이 뭐냐? 단순 사무직이라든지 뭐 단순 이런 것들이 사실 계속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입시에서 평균은 누구냐면은 아까 말씀드려서 상위 10만 그게 탑 30위권 대학을 갈 정도거든요. 재수삼수 포함해가지고 그 정도 7, 8만 정도 되는 아이들이 문제집 푸는 공부를 해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 하위권 아이들은 뭐 중고등학교 때도 공부가 별로 아니니까 별로 푸시를 안 했겠죠. 그냥 네가 저기 하고 빨리 사회 나와서 뭘 해보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누구냐면 얘를 공부를 시켜 말어. 시켜보면 좀 되는데 뭐 그런 애들 있죠. 있죠. 수능 내신으로 네, 하면은 있고. 네. 3등급, 4등급, 5등급인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중간이에요. 어느 3, 4등급 정도 나오는 애들은 그래도 공부 하잖아요. 하는데 애매하게 하는 거죠. 보통 우선순위 결정할 때도 그러거든요. 우선순위가 1, 2, 3, 4, 5다 그러면 5와 6을 포기하기는 쉬워요. 근데 가장 힘든 게 뭐냐면 3과 4를 포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그럼 여기서 지금 공부가 애매하다 그러면 대학을 나와도 4년 뒤에 뭔가 미래가 없는 거예요. 돌고 돌아 비정규직에 또 다시 뭐 문제집 푸는 공부를 해서 뭘 해보겠다 이렇게 지금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럼 어떡하라고요 선생님 이런 게. 그래서 강점혁명. 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해야 된다고. 국영수 학원을 다 보낼 게 아니라 중학교 2학년 내신을 받아봤더니 국영수가 전과목이 A가 아니야. 그럼 학원을 보내면 대부분 어떤 걸 보내니까 얘가 수학이 약하니까 수학 약한 학원을 보내는 게 아니라 국영수 중에 제일 잘하는 학원을 더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좀 공부가 애매한 학생들은 가장 좋은 방법은 사교육비를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공교육 내에서 너가 1, 2등급이 안 나오면 사교육비를 투여해도 의미가 없다라고 냉정하게 어렸을 때부터 아이랑 계속 합의를 보면서 우리 집의 가이드라인 그거를 좀 잘 정해야 아까 저 보셨죠 지금 뭐 웬만한 지금 학군지에 가서는 사교육비가 200 뭐 한 아이당 거의 200 평균 거의 200 정도를 쓰고 있는 건데 이거를 1년이면 그럼 얼마입니까? 2,400이죠. 그럼 10년이 그러면 10년이면 2억 4천이잖아요.
거기다 대학 학비까지 생각하고 그러면 3억, 애가 하나에 3억인 거예요. 지금 딱 얘기를 들었을 때 한 명에 지금 뭐 특히 대치동 아니 뭐 대치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 한 명당 100만 원 정도는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것도 네. 아주 잘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남들 시키는 것만 시킨다. 하고 이제 어느 정도 그렇게 맞춰서 보낸다고 할 때 한 명이 100만 원인데 그러면 두 명은 200이고 세 명이면 300이고 그 교육비뿐만 아니라 또 추가되는 비용들이 또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진짜 아이를 그래서 아까 주신 그 질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드리면 이렇게 하라고 좀 권하고 싶어요. 먼저 그 우리 적금의 원리처럼 우리 아이의 앞으로 미래 교육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유초등 때 너무 돈을 많이 쓰지 말라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애가 정말 나중에 공부하고 싶은 게 생겨가지고 뭔가 유학을 가고 싶어. 아니면 대학원을 하고 싶어. 뭔가 공부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그때 사실은 뭔가 투여를 해서 돈 걱정하지 않고 뭐 4년을 유학한다든지 대학원을 3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더 현명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때는 본인이 의지도 있고 근데 지금 유초등은 애가 의지가 없어. 공부를 내가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지금 상황이고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건데요. 무슨 욕심 있고 의지가 있는 애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사실 대부분 아이들 시켜서 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커서는 욕심이 생기잖아요. 내 디자인도 해보고 싶고 이 분야를 하기 위해서 어느 날 뭐 유학을 가고 싶고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교육비를 위해서 유초등 때 최소한 한 달에 100만 원씩은 아이의 이후의 교육비를 위하거나 아니면 애가 진짜 근데 공부를 안 한다고 그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종잣돈으로 모은다고 생각하고 100만 원은 저금을 해야 된다고. 100만 원.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씩 하면은 10년이면 1억 2천 원 되는 거잖아요. 그럼 유초등 때 해가지고 10년 정도 모아서 1억 2천 되면 이거를 갖고 대학이나 유학을 보내든지 아니면 뭐 대학 가도 1억 2천 갖고 4년 학비 뭐 넉넉하겠네요. 아르바이트 안 하고 공부에만 전념해서 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00만 원이나 200만 원은 내 노후를 위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애한테 신세질 수는 없잖아요. 없죠. 사실은. 저도 사실은 제일 지금 부모님께 감사한 게 부모님이 노후 준비를 완전히 해두시고 저한테 용돈 달라 뭐 할라 그러지 않으니까 좋고 모두가 다 행복한 거야. 부모가 노후가 딱 돼 있으면은요. 그래서 노후를 위해서 나의 노후를 위해서는 최소한 100만 원, 200만 원 떼어놔야 된다는 거죠. 절대 금액적인 뭐 본인의 수입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근데 그게 수입이 너무 적다 그러면 최소한 반 정도는 떼어놔야 되는 거고 아이의 미래의 교육비와 나의 노후를 위해서 그렇게 떼어놓고 그게 또 종잣돈이 돼서 좀 현명하게 투자를 한다든지 그러면 또 불려볼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 거잖아요. 미래 아이의 교육비를 위해서 한 달에 100만 원은 떼어놓자. 그다음에 나의 노후를 위해서 한 달에 100만 원은 떼어놓자. 그 다음에 남는 돈을 갖고 쓰시라고. 되게 지금 근데 현재는 현실적으로는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거꾸로 하고 있죠. 지금 우선 애한테 올인하고 아이가 지금 갈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지금 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을 책정을 해서 어떻게라도 좀 땡겨와서 아이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사교육을 최대한 시켜주는데 오히려 좀 그쪽으로 돈을 계속 쓰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뭐 노후나 이런 것 좀 약간 뒤로 후순위로 밀려 있는 상태인데 소장님께서는 그 반대로 해야 역발상으로 된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 이런 걸 이제 에듀푸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아이들한테 너무 쏟아부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되는 케이스들 지금 많은데 보통 그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그리고 좋은 직장. 그래, 좋은 대학 가는 거죠. 그래서 좋은 직장을 가는 거죠. 좋은 직장을 왜 갔느냐? 돈을 돈 많이 잘 벌어요. 벌어. 돈을 잘 벌어. 돈을 왜 버느냐? 잘 살려고. 잘 살려고 하고 그 정기적 자유를 이루고 거기서 이제 해피엔드로 끝나야 되는데 현실은 우리 자식 공부시키려고.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근데 고리가 하나 끊어졌어요. 이게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에 나오면 좋은 직장에 간다는 고리가 끊어졌거든요. 네, 맞아요. 요새는. 이게 특히 문과는 답이 없습니다. 이런 좀 상황인데 제 세대만 해도 전 이제 IMF 1세대거든요. 제가 대학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니까 나라가 망해가지고 3년 동안 취업을 못했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우리나라 경제가 별로 나아지지 않은 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제 이전 세대는 대학을 나오면 취업이 보장되는 그렇죠. 시대였어요. 네. 근데 저부터는 대학을 나온다고 취업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였고 특히 문과는 더 힘든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 미래는 더 좋아질까 이게? 이거 퀘스천 마크잖아요. 그렇죠. 물가는 더 점점 떨어지고 우리 김영익 교수님도 나오게 경쟁률은 금리 더 떨어진다. 세지고. 금리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점점 침체가 된다는 지금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는 이게 불확실하게 애가 나중에 공부를 다 열심히 하고 뭐 그러면은 얘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 노후도 챙겨주고 지도 살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막연한 환상을 깨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고리가 이미 무너져 있는데 IMF2로 이미 무너져 있는데 왜 이거를 썩은 동아줄을 계속 붙잡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도
제가 하는 지인을 만났는데 애가 대학교를 갔는데 하는 전공은 안 하고 인문학을 공부하겠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지진이 난다는 거야. 인문학 공부에서는 답이 없잖아요. 그렇죠. 취업도 그걸로 안 돼요. 취업을 하기도 애매하고. 나와서 뭘 하려고 네가 지금 갑자기 인문학 돈 되는 그 학과를 좀 포기하고 이걸 하려고 그러는. 근데 이 집안이 만약에 경제적 자유가 있는 집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뭐 이렇게 수익형 부동산이 있어서 뭐 원룸 같은 걸 해가지고 한 달에 월세가 200-300 정도 들어와. 그리고 그거를 얘한테 물려줄 수 있어. 그럼 얘가 인문학 한다고 그럴 때 이 부모님 뭐라고 그럴까? 그래, 네가 정말 좋아하고 저기 하면 철학 그렇게 공부하고 싶어? 역사를 그렇게 공부하고 싶어? 열심히 해.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야지. 먹고 사는 거는 우리 같이 했잖아. 이렇게 모아놓은 게 있으니까 먹고 사는 거니까. 그러면 진짜 경제적 자유를 이루면 아이가 정말 원하는 걸 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진로 뭐 학과 선택하고 그럴 때도 경제적 자유가 없으면은 계속 너는 돈 되는 걸 하라고 그렇게 애를 푸시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초등 저학년이고 뭐 고학년이고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좀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요 단계에 좀 더 우선순위를 잡고 좀 가르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공부보다 공부 그릇이라는 책을 썼었잖아요. 사실 유초등 때는 체력을 먼저 사실 길러야 되는 거예요. 이거 뭐 그 사교육을 시킨다 그러면 예체능 사교육을 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반대는 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취미라든지 뭐 이런 게 하나 있어야 돼요. 그게 공부 잘하는 애도 마찬가지거든요. 결국 6년 동안 내내 문제집 푸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취미나 체력이 되는 아이들은 그 스트레스를 그걸 풀면서 그렇게 좀 여유 있고 즐기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 또한 아이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저학년 때는 그리고 유치원 다닐 때는 뭐 태권도라든지 미술학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냈었거든요. 그럼 이거는 잘하고 있는 거네요? 저 같은 경우 아이 어린데 태권도 학원 안 보내고 동영상으로 유튜브 보면서 태권도를? 네, 따라하라고. 따라하라고. 저희 집 사교육비는 빵이거든요. 오히려 매체를 그렇게 활용을 하시네요. 네. 따라해보고 저는 우선 따라해보고 시켜봐서 잘하면 보내줄게. 그리고 뭔가 사실은 이제 사교육을 많이 시키게 유초등 때 사교육을 많이 시키게 되는 게 뭔가 확실히 하는 루틴이 없어서 그러거든요. 맞아요. 그 뭐 영어를 공부한다고 그래도 얘가 만약에 뭐 엄마표 영어처럼 하루에 1시간씩 동영상을 꾸준히 보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쓰는 게 있고 뭐 하는 게 있고 영화 동화책을 보고 그런 게 루틴이 딱 돼 있으면은 얘가 뭐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최대한 사교육을 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루틴들을 만들어 보는 그런 것들을 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댁에서 하고 네. 계시는 그런 루틴들이 있나요? 저는 아까 그 뭐 영어 동영상 같은 거 같이 한다든지 운동을 저는 같이 하거든요. 또 현실적으로 요즘 이제 많이 좀 겨울방학이잖아요. 네. 겨울방학 시간은 많고 네. 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맞벌이 하시는 특히 분들은 얘네를 또 어디로 돌려야 되나 이런 그렇게 고민 사실은 많이 이제 해요. 맞벌이 가정은 네.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보육적인 측면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집에만 사실 있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뭐래도 좋아하는 거를 좀 시키는데 그 기준도 애가 가고 싶어 하느냐, 그다음에 보내주는 거에서 감사하느냐, 그 기준을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 언제까지 어떻게 보낼 건지에 대한 그런 가이드라인을 세워보면서 그렇게 좀 보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뭐 겨울에는 제가 이제 블로그에 요즘 그런 거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저희 집도 이제 고민이기 때문에 겨울에 갈 만한 곳, 박물관이라든지 식물원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뭐 이런 현장 어떤 체험을 많이 할 수 있는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을 해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결판이 났습니다. 얘가 입시로 달릴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지 결정이 지금 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중학교 2학년 때 내신을 받아봤을 때 국영수가 올 A가 나오는 애들이 전국의 30%라고. 30%. 그 아이들이 올라가면 수능 다 3, 4등급, 평균 3, 4등급이에요. 아까 애매한 등급을 받는 애들. 냉정하게 생각해서 중학교 2학년 내신 기준으로 해서 애가 국영수가 올 A가 안 나온다. 그러면 최대한 사교육비를 줄여야죠. 베스트는 공교육만 시키는 거고. 근데 어쩔 수 없다. 올해도 하나 보내야 된다라고 그러면 국영수 중에 제일 잘하는 과목이나 아니면 국영수가 없다. 국영수를 다 애가 하기 싫어한다 그러면 드론 학원을 보내든지 아니면은 뭐 목공 학원을 보내든지 코딩을 보내든지 미용 학원을 보내든지 글쓰기 학원을 보내든지 애가 뭐 하고 싶다는 거. 자기 자존감을 느끼고 뭔가 나는 이 분야에서 최고야. 그게 강점 혁명이죠. 잘하는 걸 더 잘할 수 있게. 선생님 그게 이론적으로 말이 돼요? 그 전에 한번 제가 제 아는 지인 중에서 애가 그렇게 했더니 성적이 안 나왔어요. 너 뭐 하고 싶어? 하고 싶은 거 있냐? 그랬더니 자기 노래하고 싶대. 그래서 보컬 트레이닝 학원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남학생인데
남학생들 사실 중고등학교 올라가면 가장 큰 고민이 뭡니까?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담배 피고 술 먹고 이런 게 또 문제잖아요. 근데 얘가 술, 담배 전혀 하지 않았어. 동아리를 노래하는 동아리 만들어가지고 또 뭐 학교 축제 때 발표하고 그다음에 틈틈이 계속 연습하고 콘서트 뭐 콘테스트 같은 데 나갔는데 당연히 안 됐지. 우리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 정도 재능은 아니라는 거를. 그런데도 그냥 그래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라고. 그렇게 행복하게 고등학교 3학년 마치고 또 뭐 대학 가고 군대 갔다 오고. 문제는 얘가 하고 싶은 게 없다라는 맞아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경우 아무것도 시키지 말아야죠. 아, 그냥 놔둬요? 역시. 사실은 그럼 빨리 사회에 나오게 하는 게 하나는 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공부를 시켜가지고 다 전문직이라든지 명문대 나와서 대단한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사회의 대부분은 그냥 평범한 소시민들이거든요. 대부분 평범한들, 그분들 다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나요? 명문대 나왔나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는 누가 키우냐는 거죠. 다들 뭐 의사고 저기 그러면. 아, 그 소를 내 아이가 안 키웠으면 좋겠는 거지. 그게 그래서 현실적인... 제가 말씀드린 게 경제적 자유를 이루면 그 소 키우는 일을 안 하고도 먹고 사는 문제가 그 해결이 안 되니 본인이 좋은 것만 하면서 살 수도 있겠죠. 편의점 알바를 시킬 게 아니라 차라리 편의점을 차려주자. 그런 마인드로 좀 뭔가 가족이 힘을 합쳐서 저기 하고 그다음에 아이가 모든 아이들이 다 그렇게 특기 적성이나 자기가 잘하는 걸 강점을 확 다 드러낼 수가 맞아요, 없거든요. 맞아요. 좀 기다려줄 필요가 있고 근데 그게 너무 애매하다 그러면 요즘에 많은 좋은 검사들이 있습니다. 다중지능 검사, 제 블로그에도 있습니다. 다중지능 검사라든지 아니면 직업적성 검사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 해보면 그나마 제일 높게 나오는 게 있어요. 관심이 있는 거. 그 부분을 찾아서 이 부분은 어때? 권해줄 수는 있죠. 사실은 억지로 하고 싫은 거 많이 시키고 그러면 나중에 요즘 제 주변에 은둔형 메토드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맞아요. 요즘 또 엄마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게 또 그거예요. 아, 오히려 나가서 노는 게 또 좋다라고 하기도 해요. 밖에 나가면 또 너무 또 친구들 어울리다 또 사고 치고 이러면 그거보다 차라리 집에 있는 게 나아 했더니만 또 너무 집에만 있는 거야. 그래서 사실 그렇게 남학생들 키우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아들 있으신 가정들이 걱정해. 애가 결혼을 안 합니다. 그 제 주변에 점점 늘어납니다. 그런 애들이. 그러니까 좀 기다려줄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애매하다 보면 아까도 그래서 애매하면 애매할수록 경제적 자유에 투자를 하는 게 저는 현명하지 않나. 그럼 최소한 그런 문제 걱정 없이 하고 나중에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저희가 있다고 그래도 뭔가 자기의 자산이 있고 뭐 그런 애면은 결혼할 때라도 좀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잘 모른다면 그 찾아보는 방법 중에서 네. 다중지능 검사나 네, 이런 맞습니다. 또 활용하는 그런 네. 방법들을 좀 적극적으로 알아볼 필요도 있겠네요. 네,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뭐 없는 것 같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아이들하고 좀 대화를 하면서 내가 이런 얘기하면 혼나겠지? 싫어하겠지? 뭐 이렇게 해가서 말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무슨 얘기를 해도 괜찮은 그런 소통의 장을 마련해 둔 다음에 한번 아이들한테 물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 방송을 보는 부모님들이 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진짜 네. 더 중요하게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다 라고 좀 간략하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객관적인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다. 제가 오늘 얘기했던 것 중에서도 좀 뒷부분에서는 너무 선생님 이상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꾸 생각 드시는 걸 수 있는데 그래서 애가 공부 잘하는 자질이 있는데 좀 늦게 대기만성으로 나타나서 못 알아보주는 건 아닐까? 환경을 좀 바꿔주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더더욱이 아까 공부머리 테스트라든지 다중지능 검사라든지 회복탄력성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 제 블로그에 다 있거든요.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지금 연말 연시에 신학기 시작하기 전에 매번 해마다 이렇게 점검을 해보는 거죠.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게 뭐고 지금의 멘탈 상황은 어떻고 그다음에 공부를 어느 정도 해서 이제 문제집 푸는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지 이걸 냉정하게 지금 파악을 해보고 지금 하고 두 번째로는 그런 입시 현실을 좀 냉정하게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부모님이. 그래서 네, 그냥 막연히 대학만 가면은 어떻게 되겠지, 졸업만 하면 어떻게 되겠지 이런 거를 아닌 현실을 봐야죠. 요즘 뭐 주변에 나오는 아니면 경제 유튜버나 그런 데서 다 그걸 알려주잖아요. 앞으로 미래 시대가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좀 볼 필요가 있고 세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온 가족이 힘을 모아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데 그거에 하나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판단이라든지 결정들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장님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되면은 제가 흔들렸던 그런 또 자녀 교육에 있어서 또 이렇게 중심을 잡게 되는 그런 경우가 또 생겨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최근에 아이들 학원을 안 보냈다가 수학 학원을 좀 둘이 요번에 이제
보내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그래 수학하니까 또 영어도 시켜볼까 뭐도 음. 해볼까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15%에 들지 않겠다라는 거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냉정하게 또 상황을 못 보고 있구나. 그래서 또 한번 또 오늘 또 저를 또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자주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뭔가 흔들릴 때마다 다시 얘기를 좀 듣고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나오셔야 될 것 그 같아요. 학원도 잘하는 학원을 보내요. 그 학원에서 국영수를 해서 그 학원에 가서 상위권을 할 수 있는, 그럼 국영수가 없다 그러면 아까 예체능으로 돌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그런 실용적인 그런 학원들, 좀 직업 학원인데 이걸 중학교에 보내도 될까? 이렇게 생각되는 그것도 미리미리 해서 얘를 사회를 경험하게 해주는 거죠. 얘가 예를 들어서 아나운서 학원을 중학교 때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나운서 학원에 있는 그 아나운서 준비하는 대학생들이 야, 너 왜 왔어? 여기서 뭐야? 이렇게 할까요? 너 어떻게 기특하다. 벌써 와서 이렇게 연습하려고 그래? 너 정말 꿈이 대단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는 얘기들이 되겠죠. 뭐 대학에서 뭐 하는데 취업이 지금 안 돼서 걱정되고 뭐 사회생활 어떻게 해보니까 막 이런 얘기들 다 들을 거 아니에요? 현실을 빨리 엄마 아빠가 잔소리 해주는 것보다 100배의 효과가 있죠. 맞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그런 좀 창의적인 발상을 좀 해보셔서 우리 지금 힘든 그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좀 휘둘리지 않는 중심을 좀 잡으시면 좋겠습니다.